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톨릭대학교 중경국 공공외교에 의해 수업을 수강 중인 국제학부 심효주, 박소윤, 박수민, 정민주, 최민선입니다. 저희는 튀르키예 공공외교, 대한민국 공공외교와의 비교라는 주제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명사와 터키라고 하는 명사가 혼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튀르키예를 선정한 이유와 튀르키예 공공외교의 목표, 튀르키예 공공외교 사례, 그에 따른 평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공공외교와의 공통점, 차이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튀르키예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2001년 금융위기 극복 후 빠른 경제성장과 GDP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8년에는 G20에 진입하여 국제 경제 영역에서도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미국 이라크 침공 이후에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중동 정책을 비판하며 프랑스와 독일에 협력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중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를 들었을 때 이 나라가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과거 오스만 제국 시기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을 제패했던 나라이자 동서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튀르키예는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교적 무대에서 인접국들 간 소통의 끈 마련을 가능하게 하였고 문화 외교적 가치, 네트워크 외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튀르키예는 풍부한 지리적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외교에 있어서는 일찍이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많은 독립국가들이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튀르키예는 이때 언어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만 외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라는 것이 주로 경제 외교에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보였는데요.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 신설된 부서,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외교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2007년 유누스 엠레 터키 문화원, 2010년 해외 거주 터키인 단체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주변 국가 간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외교부 공식 성명에 따르면 튀르키예 외교 정책은 불안정한 지역 및 지구 환경에서 튀르키예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 이웃과 그 너머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에르도안 총리가 당선된 후 새로운 터키가 강조되었는데 이때 새로운 터키라는 것은 과거 오스만 제국과 터키의 문명적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지정학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8월 제11차 대사 컨퍼런스에서 신아시아 구상을 발표했는데 신아시아 구상이라는 것은 유럽의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지난 20년간 확대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국들 간의 집중적 교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 공공외교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중재자 역할의 네트워킹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인도적 지원 차원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및 중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UN, OSCE 및 OIC에서 중재그룹의 공동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260여 개의 외교 및 영사관을 보유한 튀르키예는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큰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고 난민 수용 국가로서 4만 명 이상의 외부 실향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해 연안 국가들과 흑해 경제협력체 의회를 1980년대 후반부터 운영 중입니다. 난민 수용과 네트워크 외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세계 최대 난민 수용 국가로서 4만 명 이상의 외부 실향민이 거주하고 시리아인들에게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4월 시리아 난민 160만 명을 수용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신망명법을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노동사회부 장관인 파룩 첼릭 장관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임시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난민 수용은 튀르키예가 얻은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난민 수용국으로서 자국의 수용 능력과 수용 의지를 보여주며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유럽이 튀르키예에 대한 비판 소재로 삼는 국내 인권과 자유 문제를 난민 수용이라는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상쇄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확대했습니다. 이후로부터 난민들이 안전하게 비호를 누릴 수 있는 인권 환경을 갖춘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 이로써 국내 인권 및 자유 문제에 대한 이후의 비판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튀르키예가 난민 수용을 통해 얻은 국제적 위상 증진 등의 국가적 이익과 외교 정책 목표 달성을 고려할 때 난민 수용은 공공외교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밀협정 중재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면서 해바라기유, 밀, 보리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들이 수출되지 못한 채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전 세계 곡물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였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타격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가 유엔과 함께 곡물 협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데요. 곡물 협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갱신할 때마다 120일로 연장이 되는데 러시아는 60일만 연장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흑해 경제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유엔과 함께 러시아와 흑해 해상 운송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보다 곡물의 가격이 훨씬 더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흑해 경제협력체 의회인 PABSEC입니다. 1980년대 세계 정치의 변화로 인해 흑해 지역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체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의회가 출범되었습니다. 흑해 지역을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국내외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며 튀르키예,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루마니아 등을 시작으로 현재 총 13개의 국가가 합의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의 문화외교, 공통된 문화권 타겟입니다. 튀르키예는 투르크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터키 방송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중동 전역에도 전파가 되고 있으며 2018년 총 5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었고 146개국의 방송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의 경제, 문화 공공외교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터키 국제협력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누스 엠레 문화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외교의 하나인데요. 유누스 엠레는 튀르키예의 가장 유명한 시인으로서 튀르키예어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유누스 엠레 문화원에서는 튀르키예와 튀르키예어, 역사, 문화예술 전파에 목표를 하고 있고 2007년 5월 5일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56개국의 터키 문화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국내외로 튀르키예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튀르키예어 교육, 튀르키예어 말하기 대회 진행, 튀르키예어 공인인증 시험인 TYS, 튀르키예어를 중심으로 한 진행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재자의 역할보다 국익 추구의 수단은 아니었는가 하는 평가입니다.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 튀르키예는 전쟁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중재 효과는 미미했으며 쿠르드족 탄압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도 튀르키예와 러시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인해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정적인 지역에서의 문화 외교인데요.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전 세계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외교적 효과도 제대로 측정된 결과값이 미비합니다. US 뉴스 베스트 컨트리 랭킹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는 2021년 순위 78개국 중 3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 및 문화적 풍부성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헤리티지 지표가 10개의 지표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매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권, 환경, 자유 등을 평가하는 소셜 퍼포스가 가장 낮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의 결과값을 통해 문화적 풍부성은 인정받았지만 아직 난민 수용이나 국가협력 관계들이 튀르키예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공공외교와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튀르키예와 한국 모두 소프트 파워 강국이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TRT라고 하는 터키 공영 방송을 투르크권 및 발칸 지역으로 방영을 확대하여 역사, 문화적 유산에서 비롯한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는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KBS와 함께 세계 최대의 한미 축제 중 하나인 K-팝 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세계 10위권의 소프트 파워를 유지 중입니다. 반면 차이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 주변국과의 관계입니다. 튀르키예는 GNI, 즉 국민 총소득 대비 인도적 지원의 비율을 꾸준히 세계 1위로 유지 중이며 난민 수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과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종, 언어, 문화적으로 형제라는 의식,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에서 국제적으로 뚜렷하고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난민 수용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한국은 한민족이라는 특성과 색채가 더 강하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력 순위 상위 10개국 중 한국, 중국,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상황이니만큼 난민 수용이 장기적으로 소프트 파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물론 난민 수용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개선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